평양 최고 사령부 건물 6층. 그곳에서 나는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금고 속에 숨겨진 문건 한 장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 문건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나와 내 가족 모두가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평양의 3월은 여전히 차갑고 건조했으며 최고 사령부 건물 6층 복도에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항상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나는 군복 위에 얇은 점퍼를 덧입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으며 창밖으로는 대동강이 회색빛으로 흐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2살의 나이에 이곳 문서과 부과장으로 근무한 지 벌써 5년째였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상급 부서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구호 창고에 보관된 구형 금고를 열어 내부 문서를 분류하라는 명령이었으며 금고 비밀번호는 봉인된 봉투에 담겨 전달되었습니다. 금고는 지하 2층 깊숙한 곳에 있었고 나는 손전등과 장갑을 챙겨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오래된 철제 캐비닛 사이를 지나자 구석에 녹슨 금고 하나가 보였습니다. 봉투를 뜯어 비밀번호를 확인한 뒤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으며 딸각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내부에는 먼지가 쌓인 낡은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나는 장갑을 낀 손으로 서류를 하나씩 꺼내 확인하기 시작했으며 대부분은 90년대 후반 작성된 행정문서였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쪽에서 붉은색 봉인이 찍힌 얇은 파일 하나가 나왔습니다. 파일을 펼치는 순간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 상단에는 최고 기밀이라는 도장이 선명했고 그 아래 몇 줄의 문장이 타자기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문장 속에는 내가 평생 신처럼 떠받들어야 한다고 배운 이름이 적혀 있었으며 그 이름 옆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금 횡령, 해외 비자금 조성, 그리고 특정 인물들의 숙청 명단까지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류를 다시 읽고 또 읽었으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지하 창고의 냉기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고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이 서류를 본 사람은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그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고 금고 문을 닫았지만 내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만 바라보았으며 평양 거리의 익숙한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선전 포스터, 붉은 깃발, 웃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모두가 거지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작은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그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나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으며 아무도 없는 복도를 걸으며 어제의 기억이 꿈이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책상에 앉아 어제 가져온 서류 목록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임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매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이곳을 떠나야 할까? 오후 5시가 되어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동료 몇 명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나만 홀로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가방을 챙기며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을 안고 계속 여기 남아있을 수는 없다고,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문건을 발견한 지 2주일이 지났고 나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평소보다 말을 아꼈으며 혹시 내 표정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눈치챌까봐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3월 말에 평양은 여전히 쌀쌀했고
출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 사람들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급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전 10시쯤 과장이 나를 불러 별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넘기면서 최근 내 업무 태도에 대해 질문했고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면담은 20분 정도 이어졌으며 과장의 눈빛이 평소보다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려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는 평소와 다른 경로를 택했으며 골목길을 돌아 누군가 나를 미행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옆집 아주머니가 나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이웃이었지만 이 나라에서는 누구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불을 켜고 창문을 닫은 뒤 나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책상 서랍 속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겨주신 낡은 수첩이 있었고 나는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수첩 안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짧은 문장들이 있었으며 그 중에는 진실을 아는 것은 축복이자 저주라는 구절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무언가를 알고 계셨던 걸까, 그래서 이런 말을 남기셨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동료 한 명이 내게 다가와 소곤거렸습니다. 최근 사무실 내부에서 보안 점검이 강화된다는 소식이었고 모든 직원의 동선과 업무 기록이 재검토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혹시 내가 그 금고를 열고 서류를 본 사실이 보고되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로 조사가 시작된 걸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 식당에 갔을 때 나는 평소 자주 앉던 자리 대신 구석 테이블을 선택했습니다. 밥과 국을 먹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고 혹시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식사 내내 목구멍으로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치의 매운맛과 된장국의 구수한 냄새가 평소와 똑같았지만 그날따라 모든 것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4시쯤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고 내선 번호를 확인하니 상급 부서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손이 떨렸지만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응대했습니다. 다행히 단순한 업무 지시였고 나는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책상에 앉아 심호흡을 반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양 시내의 건물들이 보였고 저 멀리 대동강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오직 탈출에 대한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작은 노트를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경까지 가는 방법, 필요한 자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타이밍까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노트 첫 페이지에 자유라는 단어를 쓰고 나서 나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의 밤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곳을 떠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4월 첫째 주 화요일 아침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과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우리는 모두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과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최근 내부 보안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특정 직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아무렇지 않은 척 경청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같은 부서 선배 한 명이 내 옆을 지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사 대상자 명단에 문서과 직원 몇 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였고
구체적인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곧 발표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지만 눈앞의 글자들이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으로 향했을 때 평소보다 사람들이 조용했고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나는 밥을 받아 구석 자리에 앉았지만 한 숟가락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국물에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았고 밥알의 질감이 입안에서 느껴졌지만 모든 감각이 둔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동료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고 간혹 긴장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 2시쯤 내 책상 전화벨이 울렸고 발신자는 보이부 내선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나는 침착하게 응답했습니다. 상대방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통보했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한동안 수화기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으며 주변 동료들이 내 얼굴색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날 퇴근 후 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대동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4월의 강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강물은 회색빛으로 흐르며 작은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강 건너편으로는 주체 사상탑이 우뚝 솟아 있었고 석양빛에 붉게 물든 하늘이 배경으로 펼쳐졌습니다. 나는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8시가 넘어 있었고 방 안은 어둡고 쌀쌀했습니다. 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아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속에는 어머니의 유품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비상금으로 모아둔 중국 위안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가족들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흘렀지만 나는 재빨리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고 지금 필요한 것은 냉철한 판단과 빠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노트를 펼치고 구체적인 탈출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의주까지 가는 방법을 생각했고 기차표를 구하려면 출장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다행히 나는 문서과에서 일했기 때문에 서류 위조가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과거 동료 중 한 명이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노트에 필요한 항목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고 예상 소요 시간과 비용까지 계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으며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 근처 시장을 들렀습니다. 시장 안은 사람들로 붐볐고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좌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나는 평소 알고 지내던 상인 한 명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국경 지역 브로커에 대해 물었고 상인은 주변을 살피며 작은 쪽지에 연락처를 적어 건네주었습니다. 쪽지를 호주머니에 넣고 시장을 빠져나올 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했지만 내 머릿속은 오직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정확히는 72시간이 남았고 그 안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들어가 쪽지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연락처를 외운 뒤 쪽지를 찢어 변기에 흘려보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보이부 면담을 이틀 앞둔 토요일 밤, 나는 방 안에서 작은 배낭에 필수품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 2벌, 속옷, 양말, 그리고 비상약품과 물통을 넣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금과 연락처가 적힌 암호화된 메모였습니다. 배낭 무게를 재어보니 7kg 정도였고 오랜 시간 걸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당한 무게였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나는 브로커와 2차례 접촉했으며 그는 국경까지 안내해주는 대가로 미화 $3,000를 요구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모아둔 돈과 어머니의 유품 중 금반지를 팔아 마련한 자금을 건넸고 브로커는 신의주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험악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고 이 일을 수없이 해왔다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일요일 오전 9시 나는 평소처럼 집을 나섰지만 출근하는 대신 평양역으로 향했습니다. 역 대합실은 주말에도 사람들로 붐볐고 나는 미리 위조해둔 출장 증명서를 들고 매표소로 갔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한 뒤 별다른 의심 없이 신의주행 기차표를 발권해 주었고 나는 표를 받아 주머니에 넣고 대합실 구석 벤치에 앉았습니다. 기차 출발 시간은 오후 2시였고 아직 5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합실 천장에 달린 확성기에서는 혁명가요가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들고 플랫폼을 오갔습니다. 나는 배낭을 무릎에 올려놓고 주변을 살폈으며 혹시 보이부 요원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의심스러운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한시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고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역 구내 매점에서 빵과 생수를 샀으며 구석 자리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빵은 딱딱했고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언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기에 최대한 많이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매점 안에서는 라디오가 틀어져 있었고 아나운서의 높은 톤 목소리가 최고 지도자의 업적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제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1시쯤 플랫폼으로 이동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고 나는 배낭을 메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플랫폼에 서자 멀리서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된 디젤 기관차가 검은 연기를 뿜으며 천천히 정차했고 사람들이 일제히 객차로 향했습니다. 나는 표에 적힌 칸 번호를 확인한 뒤 3호차로 올라갔으며 창가 좌석에 앉아 배낭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평양 시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익숙한 건물들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겼으며 지난 32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대동강변을 걷던 기억, 어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밥, 그리고 친구들과 웃으며 나누던 이야기들까지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기차는 시속 60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달렸고 창밖으로는 평야와 산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객차 안에는 농민들과 상인들 그리고 군인 몇 명이 타고 있었으며 모두 조용히 앉아 있거나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지만 실제로는 귀를 열고 주변 대화를 경청했습니다. 혹시 나에 대한 수배 소식이나 보위부의 동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까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기차는 여전히 북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객차 안으로 석양빛이 비쳐 들어왔고 따뜻한 빛깔이 승객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물들였습니다. 나는 손목시계를 보았으며 신의주까지 아직 4시간이 남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4시간이 길게도 느껴지고 짧게도 느껴졌으며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배낭 안지퍼를 만지작거리며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입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어 기차가 신의주역에 도착했고 나는 배낭을 메고 플랫폼으로 내렸습니다. 역사 안은 어둡고 냉랭했으며 형광등 불빛 아래 몇몇 승객들이 서둘러 출구로 향했습니다. 나는 군중 속에 섞여 천천히 걸었고 개찰구를 통과할 때 검표원이 출장 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서류를 건네자 그는 대충 훑어본 뒤 통과시켜 주었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의주의 밤거리는 평양보다 훨씬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도 듬성듬성했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으며
멀리서 압록강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브로커가 알려준 장소로 향했고 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허름한 여인숙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인숙 간판은 반쯤 꺼져 있었고 입구에는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카운터 뒤에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고 그녀는 나를 보더니 별다른 말 없이 방 열쇠를 건넸습니다. 2층 복도를 따라 걸어 203호실 문을 열었으며 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탁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압록강 너머 중국 쪽 불빛이 어렴풋이 보였고 그 불빛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배낭을 침대에 내려놓고 창가에 서서 강을 바라보았으며 저 강을 건너면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강폭은 대략 500m 정도로 보였고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나는 손목시계를 보았고 브로커와의 약속 시간인 자정까지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으며 목구멍으로 차가운 물이 넘어가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나는 다시 배낭을 메고 방을 나섰으며 여인숙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은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웠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고 브로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나를 확인한 뒤 고개로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으며 우리는 말없이 강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변에 도착하니 이미 4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모두 어둠 속에서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짧게 지시사항을 전달했으며 물이 가장 얕은 지점까지 이동한 뒤 하나씩 강을 건너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물 온도는 섭씨 5도 정도로 차가울 것이며 물속에서 최대한 소리를 내지 말고 빠르게 이동해야 한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강변 갈대밭을 따라 상류 쪽으로 이동했고 발밑에 진흙이 질척거리며 신발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갈대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와 강물 소리가 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으며 내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20분쯤 걸었을 때 브로커가 멈춰 섰고 여기서 건너야 한다고 손짓했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으며 그곳까지의 거리가 생각보다 멀어 보였습니다. 브로커는 먼저 한 명씩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했고 첫 번째 사람이 조심스럽게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물이 차갑다는 신음소리가 작게 들렸고 그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뒤를 이었으며 이제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강물에 발을 디뎠고 순간 얼음장 같은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으며 물은 점점 깊어져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조명등 불빛이 우리를 향해 비춰졌고 북한군 초소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로커가 빨리 가라고 외쳤고 우리는 물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총소리가 울렸고 물보라가 튀었지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폐 속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숨이 막혔지만 손과 발을 계속 움직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발끝에 단단한 땅이 느껴졌고 나는 비틀거리며 중국 땅에 올라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4명이 무사히 도착했지만 한 명은 강 한가운데서 멈춰 선 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나는 진흙탕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체온을 빼앗아갔습니다. 옆에 도착한 4명도 모두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했으며 누군가는 구토를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압록강 건너편 북한 초소에서 여전히 조명등이 강물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속에 멈춰 선 한 명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빨리 일어나라고 재촉했고
우리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강변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그의 말에 우리는 어둠 속을 향해 걷기 시작했으며 발걸음마다 신발에서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4월의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건조했으며 젖은 옷이 바람에 얼어붙어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를 부딪히는 소리가 밤의 정막을 깼고 나는 팔로 몸을 감싸며 앞사람의 뒤를 따랐습니다. 30분쯤 걸었을 때 작은 마을이 나타났고 브로커는 미리 준비해둔 농가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농가 주인은 중년 남자였으며 우리를 보더니 말없이 헛간으로 데려갔습니다. 헛간 안에는 집더미와 낡은 담요 몇 장이 준비되어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난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난로에 불을 지피자 연기와 함께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으며 우리는 난로 주변에 모여 앉아 젖은 옷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농가 주인이 뜨거운 물과 옥수수죽을 가져왔고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은 몸을 녹였습니다. 죽은 단순한 맛이었지만 그날만큼 맛있게 느껴진 적이 없었으며 나는 그릇을 다 비운 뒤 주인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난로 불빛 아래 함께 온 사람들의 얼굴이 제대로 보였으며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나머지는 30대 초반과 20대 후반의 여성 둘 그리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며 브로커도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신원이 노출되면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브로커는 내일 새벽 4시에 이곳을 출발해 다음 안가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 전까지 최대한 휴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 중 한 명이 강에서 멈춰 섰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입 밖에 내지 않는 무거운 침묵이 헛간 안을 가득 채웠으며 난로에서 타는 나무가 딱딱 소리를 내며 그 침묵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집더미에 몸을 눕히고 담요를 덮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오늘 강을 건너는 장면이 계속 되풀이되었고 총소리와 물보라 그리고 멈춰 선 한 명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을 것이고 꿈이 있었을 것이며 살고 싶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강 한가운데서 멈춰야 했고 나는 살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밀려왔습니다.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사람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했으며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오늘의 충격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헛간 밖에서는 바람 소리와 함께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담요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3시쯤 나는 갑자기 깨어났고 헛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브로커가 들어와 우리를 하나씩 깨웠으며 일어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몸을 일으켜 배낭을 챙겼고 농가 주인이 준비해준 찐빵과 물을 받아 먹었습니다. 찐빵은 아직 따뜻했고 속에는 팥이 들어 있었으며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간단한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으며 농가 주인은 말없이 우리를 배웅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달은 초승달로 희미한 빛만 내뿜었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서 좁은 산길을 올랐고 우리는 한 줄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산길은 미끄럽고 험했으며 가끔 돌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뒤에서 누군가 재빨리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고 멀리 마을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은 지 일주일이 지났고 우리는 매일 다른 은신처를 옮겨 다녔습니다. 브로커는 공안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낮에는 움직이지 말고 밤에만 이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머문 곳은 대부분 버려진 창고나 외딴 농가였으며 매번 새로운 장소에 도착할 때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언제 공안이 들이닥칠지 알 수 없었고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2시쯤 우리는 폐공장 창고에 숨어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먼지가 자욱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바닥을 비췄습니다. 녹슨 기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5명은 구석에 모여 앉아 브로커가 가져온 빵과 물로 끼니를 때웠으며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창고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일제히 몸을 낮췄습니다. 브로커가 손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숨소리조차 줄였습니다. 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창고 앞에 멈춰 섰으며 차 문이 열리고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둘이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창고 주변을 돌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여성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봤으며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알 수 없는 긴장의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남자들은 창고 안까지 들어오지 않았고 잠시 후 다시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며 해가 지기 전에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고 오후 5시쯤 창고를 빠져나와 인적이 드문 산길로 향했습니다. 길은 비포장이었고 자갈이 깔려 있어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아팠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석양빛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2시간쯤 걸었을 때 작은 마을에 도착했고 브로커는 우리를 한 농가로 안내했습니다. 농가 주인은 조선족 노인이었으며 우리를 보자 조용히 지하실로 내려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지하실은 좁고 어두웠지만 바깥보다는 안전했고 구석에는 이불과 간단한 식량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내일 아침까지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공안이 이 마을을 자주 순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하실에 앉아 있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습니다. 말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침묵만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50대 남자는 함경도 출신이었고 가족을 먼저 보낸 뒤 홀로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30대 여성은 양강도에서 왔으며 남편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뒤 혼자 탈출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20대 여성은 배급이 끊긴 고난의 행군 시절 부모를 잃었고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해 국경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줬지만 금고 속 문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비밀이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연대감이 생겼습니다. 지하실 안은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그곳이 지금 우리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노인이 지하실로 내려와 밥과 국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치찌개와 흰쌀밥이었고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한식을 먹는 것 같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식사하라는 말만 남기고 다시 올라갔으며 우리는 숟가락 소리를 최소화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의 시큼한 맛과 국물의 얼큰함이 입안에 퍼졌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두려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각자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지하실 천장에서는 위층 사람들이 걷는 발소리가 들렸고 가끔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평양의 집을 떠올렸으며 내가 떠나온 방과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던 대동강을 생각했습니다. 그곳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고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쯤 브로커가 지하실 문을 두드렸고 우리는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노인이 준비해준 주먹밥과 물을 배낭에 넣고 우리는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마을을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 때 뒤를 돌아보니 농가의 작은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나는 고개를 숙여 마음속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 온 지 3주가 지났고 우리는 브로커의 안내로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베트남 국경까지 가서 다시 다른 루트를 통해 태국으로 넘어가는 것이었으며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 첫째 주 어느 밤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여관 2층 방에 머물고 있었고 브로커는 내일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밤 11시쯤 나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복도로 나왔고 우연히 1층 계단 아래에서 브로커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용은 충분히 들렸으며 그는 우리의 위치와 인원수를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브로커가 우리를 공안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되돌려 방으로 돌아갔고 다른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를 전하자 모두가 경악했지만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모두 잡힐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배낭을 챙겼고 창문으로 탈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층 창문에서 1층 지붕까지는 약 3m 정도였고 나는 먼저 배낭을 아래로 던진 뒤 조심스럽게 창틀을 잡고 내려갔습니다. 지붕 위에 발을 디딘 순간 기와가 살짝 흔들렸지만 다행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내려왔고 막내인 20대 남자가 마지막으로 뛰어내렸을 때 기와 몇 장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여관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으며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지붕에서 뛰어내려 골목으로 달렸고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쫓아왔습니다. 밤거리는 어두웠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달렸으며 가로등 사이를 지나며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폐가 터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고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갔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가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으며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 때 50대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말했고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행히 추격자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손전등 불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무 아래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으며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0대 여성은 발목을 다쳤는지 절뚝거렸고 젊은 남자는 팔에 긴 상처가 나서 피가 흘렀습니다. 나는 배낭에서 간단한 구급품을 꺼내 그의 상처를 닦아주었으며 천으로 감싸 지혈했습니다. 상처를 만지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처치했습니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했고 달빛조차 가려져 주변이 칠흑 같았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켤 수 없었고 촉각에 의존해 주변을 더듬으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앉아 있자니 온몸이 떨렸고 젖은 옷이 체온을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고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브로커 없이 길을 찾아야 했고 이제 우리끼리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50대 남자가 예전에 이 지역을 지나간 적이 있다며 대략적인 방향을 알려줬고 우리는 그를 따라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으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작은 개울이 나타났고 우리는 물가에 앉아 얼굴을 씻고 물을 마셨습니다. 개울물은 차갑고 맑았으며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물의 시원함이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배낭에서 어제 받은 주먹밥을 꺼내 나눠 먹었고 밥은 이미 딱딱해졌지만 허기를 채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30대 여성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계속 남쪽으로 이동하되 더 이상 브로커를 믿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에 들어갈 때는 최대한 조심하고 조선족이 사는 곳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이라고 하기엔 너무 막연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배낭을 메고 일어섰으며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등지고 남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걸어야 할지, 언제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브로커의 배신 이후 일주일 동안 우리는 산과 마을 사이를 전전하며 스스로 길을 찾아갔습니다. 낮에는 숲속에 숨어 지내고 밤이 되면 마을 외곽을 돌며 조선족 표시가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며칠간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고 배낭 속 식량도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은 점점 떨어졌고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걸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5월 중순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작은 농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한글로 쓰인 간판이 몇 개 보였고 이곳에 조선족이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외진 집 하나를 선택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으며 잠시 후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집안은 소박했지만 따뜻했고 벽에는 한반도 지도와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방으로 안내한 뒤 뜨거운 차를 끓여 가져왔으며 옥수수차의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고 한 모금 마시자 따뜻한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함경도 출신으로 60년대에 중국으로 건너왔다고 했으며 평생 이곳에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같은 민족을 외면할 수 없다며 며칠간 머물다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오랜만에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며 부엌으로 향했고 잠시 후 된장찌개와 나물, 그리고 따뜻한 밥을 가져왔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자 쌀의 부드러운 식감과 구수한 맛이 느껴졌고 된장찌개의 구수하고 얼큰한 국물이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도 모두 말없이 밥을 먹었으며 숟가락을 놓을 때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한식을 먹으니 고향이 그리웠고 가족이 보고 싶었습니다. 식사 후 할머니는 우리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고 우리는 남쪽으로 계속 이동해 태국으로 넘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했으며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조선족으로 여러 차례 탈북자들을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를 만나려면 사흘 정도 기다려야 하며 그동안 이곳에서 쉬면서 체력을 회복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다음 날부터 낮에는 집 안에서 휴식하고 밤에는 작은 텃밭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매 끼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었고 우리의 옷을 빨아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20대 여성의 발목은 많이 나아졌고 젊은 남자의 팔 상처도 딱지가 않기 시작했습니다. 50대 남자는 할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며 고향 이야기를 나눴고 30대 여성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햇볕을 쬐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할머니가 소개해준 조선족 남자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침착하고 신중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상황을 듣고 나서 도울 수 있다고 말했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기차로 광저우까지 이동한 뒤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베트남 국경으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비용은 1인당 미화 2,000달러였고 우리는 남은 돈을 모아 간신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출발 날짜는 이틀 뒤로 정해졌고 그동안 할머니는 우리에게 깨끗한 옷과 신발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할머니는 우리를 모아놓고 작은 주머니를 하나씩 건네주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마른 나물과 약간의 돈, 그리고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으며 메모에는 한국에 도착하면 연락하라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사히 한국에 가서 잘 살라는 말을 남겼고 우리는 할머니를 껴안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조선족 남자가 차를 몰고 왔고 우리는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고 차가 출발해 멀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차창 밖으로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언젠가 다시 돌아와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는 비포장도로를 달렸고 해가 떠오르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도망치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광저우까지 가는 기차는 이틀 반이 걸렸고 우리는 일반석에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선족 남자는 우리에게 가짜 신분증을 하나씩 나눠줬으며 절대 조선어로 대화하지 말고 검표원이 오면 잠든 척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기차 안은 사람들로 붐볐고 복도에는 큰 짐을 든 농민들과 상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객차 안에서는 중국어가 끊임없이 들렸고 우리는 그 속에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첫날 오후 3시쯤 검표원이 우리 칸에 들어왔고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가짜 신분증을 건넸으며 심장이 미친 듯 뛰었지만 표정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검표원은 신분증을 훑어본 뒤 별다른 의심 없이 돌려줬고 다음 승객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도 모두 무사히 검표를 통과했고 우리는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차는 중국 내륙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달렸고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평야와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자 객차 안 조명이 희미하게 켜졌으며 사람들은 하나둘 눈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좌석에 앉은 채 잠을 청했지만 몸이 불편해 자주 깼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국인 할머니가 간식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고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 하나가 위안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고 기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족 남자가 도시락을 사왔으며 우리는 복도 한쪽에 모여 앉아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도시락 안에는 볶음밥과 계란 그리고 야채가 들어 있었고 뜨겁지는 않았지만 배를 채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창밖을 보니 풍경이 바뀌고 있었고 평야 대신 산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차는 터널을 지나고 다리를 건너며 계속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5시쯤 기차가 잠시 작은 역에 정차했고 많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좌석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으며 조선족 남자가 밖에 나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역 플랫폼에는 노점상들이 과일과 음료를 팔고 있었고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10분 정도 정차한 뒤 기차가 다시 출발했고 우리는 계속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셋째 날 아침 8시 기차가 광저우역에 도착했고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내렸습니다. 광저우는 중국 남부의 대도시로 평양이나 우리가 거쳐온 작은 마을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역 앞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자동차와 버스가 끊임없이 지나갔으며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소음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족 남자는 우리를 역 근처 작은 여관으로 안내했고 여기서 이틀간 머물며 다음 일정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관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고 창밖으로는 광저우의 번화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며 이곳이 북한과 얼마나 다른지 실감했습니다. 네온 사인이 빛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걷고 상점마다 상품이 넘쳐나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조선족 남자가 다시 찾아왔고 내일 버스로 국경 도시까지 이동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것은 가장 위험한 구간이며 절대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고 그날 밤 각자 짐을 재점검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배낭 속에는 할머니가 준 주머니가 있었고 나는 그것을 꺼내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밤 10시쯤 여관 밖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고 창문을 열어보니 거리에서 젊은이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웠고 두려움이 없어 보였으며 나는 언젠가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지만 도시의 소음이 계속 들려왔고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운명을 시험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우리는 여관을 나와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조선족 남자가 표를 끊어주었고 우리는 구석 자리에 앉아 출발을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광저우의 높은 빌딩들이 점점 멀어졌고 도시 외곽으로 나가자 다시 농촌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고 창밖으로는 푸른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보였습니다. 나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으며 앞으로 남은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국경만 넘으면 태국이고 태국에만 도착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버스는 12시간을 달려 국경 도시에 도착했고 우리는 허름한 여인숙에 짐을 풀었습니다. 조선족 남자는 국경을 넘는 방법을 설명했으며 정식 국경 검문소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밀림 루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경지대는 경비가 삼엄하고 특히 중국 공안과 베트남 국경 수비대가 수시로 순찰을 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현지 안내인을 만나 그의 지시를 따라야 했으며 실수 하나가 모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우리는 여인숙을 빠져나와 도시 외곽의 밀림으로 향했습니다. 안내인은 30대 초반의 베트남 남자였고 그는 유창한 중국어로 간단한 지시만 내렸습니다. 우리는 한 줄로 서서 그의 뒤를 따랐으며 밀림 속으로 들어갈수록 나무가 울창해지고 길이 사라졌습니다. 발밑에는 낙엽과 이끼가 깔려 있었고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물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6월 초의 날씨는 무덥고 습했으며 몇 분만 걸어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밀림 안은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지만 열기가 가득했고 모기와 벌레들이 끊임없이 달라붙어 피부를 물어뜯었습니다. 가려운 곳을 긁고 싶었지만 안내인이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기에 참았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 시야가 흐려졌고 옷은 몸에 달라붙어 움직임을 방해했습니다. 2시간쯤 걸었을 때 안내인이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즉시 몸을 낮췄습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고 국경 순찰대가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나무 뒤에 숨어 숨소리도 죽인 채 기다렸으며 차량이 지나가고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동안 개미들이 팔을 기어다녔고 따가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안내인이 다시 일어서라는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계속 전진했습니다. 밀림은 점점 더 깊어졌고 나무 뿌리가 얽혀 있어 걸을 때마다 발이 걸렸습니다. 20대 여성이 뿌리에 걸려 넘어졌고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고 우리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후 1시쯤 안내인이 작은 개울가에서 잠시 쉬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배낭을 내려놓고 개울물에 얼굴을 담갔으며 차가운 물이 뜨거운 피부를 식혀주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젖은 수건으로 목덜미를 닦았으며 잠깐의 휴식이 주는 안도감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배낭에서 비스킷을 꺼내 나눠 먹었고 딱딱한 비스킷을 씹으며 에너지를 보충했습니다. 안내인이 여기서부터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고 말했으며 국경선이 200m 앞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경선에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지만 일부 구간은 끊어져 있고 그 틈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순찰대가 수시로 지나가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하며 그의 신호에 따라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배낭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30분 더 걸었을 때 나무 사이로 철조망이 보였고 안내인은 우리를 나무 뒤에 숨게 한 뒤 혼자 앞으로 나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나무에 몸을 기대고 숨을 죽인 채 기다렸으며 심장이 귀에서 터질 듯 뛰었습니다. 50대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고 30대 여성은 손을 모아 기도하듯 쥐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안내인이 돌아와 지금 가자는 손짓을 했고 우리는 몸을 낮춘 채 철조망을 향해 달렸습니다. 철조망 한 구간이 끊어져 있었고 우리는 한 명씩 그 틈을 통과했습니다. 철조망 끝이 옷을 긁어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남자가 통과하는 순간 멀리서 다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내인이 빨리 엎드리라고 외쳤고 우리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차량이 가까이 다가왔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우리가 있는 방향을 비췄습니다. 나는 눈을 꽉 감고 땅바닥에 얼굴을 묻었으며 흙냄새와 풀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차량이 천천히 지나갔고 순찰대원들이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꼼짝하지 않았으며 안내인이 일어나라는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차량 소리가 멀어지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안내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베트남 땅이라고 중국은 벗어났다고 말입니다. 베트남 땅을 밟은 뒤 우리는 국경 마을의 작은 민박집에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안내인은 내일 아침 버스를 타고 하노이로 이동할 것이며 그곳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태국 국경까지 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여정은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고 중간중간 검문소가 있지만 준비한 서류로 통과할 수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이고 잠을 청했으며 오랜만에 천장이 있는 방에서 잘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우리는 민박집을 나와 마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베트남 시골 마을은 북한의 농촌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으며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버스는 낡았지만 사람들로 가득 찼고 우리는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논밭과 야자수가 펼쳐졌고 베트남의 뜨거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버스는 비포장 도로를 달렸고 울퉁불퉁한 길 때문에 몸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좌석이 딱딱해 엉덩이가 아팠지만 불평할 수 없었고 그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베트남어가 끊임없이 들렸고 사람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고 우리는 그 익명성 속에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오후 2시쯤 버스가 작은 마을에 정차했고 사람들이 내려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버스에서 내려 길가 노점에서 쌀국수를 사 먹었으며 뜨거운 국물과 향신료의 강렬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생각보다 괜찮았고 고수의 독특한 향과 라임의 신맛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국수를 후루룩 소리내어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평화롭게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이틀간 버스를 타고 이동한 끝에 하노이에 도착했고 우리는 도시 외곽의 여관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하노이는 광저우만큼은 아니었지만 제법 큰 도시였고 오토바이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여관 창문을 열자 매연과 음식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들어왔고 거리에서는 노점상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노이에서 이틀간 머무는 동안 안내인은 다음 구간을 위한 준비를 했고 우리는 여관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에 참았으며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50대 남자는 작은 라디오를 사와 한국 방송을 찾으려 했지만 잡히는 것은 베트남 방송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적막한 방 안을 채워주었고 우리는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안내인이 다시 버스표를 들고 왔고 우리는 남쪽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장거리 버스였고 좌석도 조금 더 편했습니다. 버스는 하노이를 벗어나 해안 도로를 따라 달렸고 창밖으로는 남중국해의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며 눈부신 풍경을 만들었고 나는 그 아름다움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버스는 이틀간 쉬지 않고 달렸고 중간중간 휴게소에 정차해 사람들이 내려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물을 사서 마셨으며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잠을 청했지만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목과 허리가 뻐근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고 조금씩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버스는 태국 국경 근처의 작은 도시에 도착했고 우리는 안내인을 따라 내렸습니다. 도시는 국경 무역으로 번화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안내인은 우리를 허름한 호텔로 데려갔고 내일 새벽 국경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이제 한 번만 더 국경을 넘으면 태국이었습니다. 나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겪은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압록강, 중국 밀림, 배신, 도주, 그리고 끝없는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방 안은 더웠고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가며 미지근한 바람을 내보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20대 여성이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30대 여성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대 남자는 바닥에 앉아 발의 물집을 확인하고 있었고 젊은 남자는 배낭을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태국이고 태국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에 갈 수 있으며 그곳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으며 내일을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 4시 안내인이 우리를 깨웠고 서둘러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베트남과 태국 사이에는 메콩강이 흐르고 있었고 정식 국경 검문소 대신 강을 건너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안내인은 우리를 강변으로 데려갔고 작은 나무배 한 척이 갈대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배는 낡았고 물이 새는지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우리 5명과 안내인이 배에 올라탔고 배는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물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안내인이 노를 저어 배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배는 천천히 강 중앙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메콩강의 물은 갈색이었고 탁했으며 물살이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물이 배 안으로 튀어들어왔고 나는 배 가장자리를 꽉 잡으며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고 강 위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안개 너머로 태국 쪽 강변이 희미하게 보였고 그곳까지의 거리는 대략 300m 정도로 보였습니다. 안내인은 계속 노를 저었고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강물에서는 비린내가 났고 가끔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고 순찰선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안내인이 모두 배 바닥에 엎드리라고 재빨리 지시했고 우리는 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배 바닥에 물이 옷을 적셨고 차가운 감촉이 피부에 느껴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순찰선이 우리 배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순찰선이 만든 파도가 우리 배를 크게 흔들었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다행히 순찰선은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고 엔진 소리가 멀어진 뒤에야 우리는 다시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안내인은 빨리 가야 한다며 더욱 힘껏 노를 저었고 배는 태국 쪽 강변을 향해 빠르게 나아갔습니다. 20분쯤 더 노를 저었을 때 배가 강변 진흙에 닿았고 우리는 서둘러 배에서 내렸습니다. 발이 진흙탕에 빠져 신발이 벗겨질 뻔했지만 나는 신발을 꽉 잡고 강변을 기어올랐습니다. 태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안도감과 동시에 새로운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태국에 있지만 여전히 불법 입국자였고 언제든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안내인은 우리를 갈대밭으로 안내했고 옷을 최대한 짜서 물기를 제거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젖은 옷을 짜내며 햇볕이 나기를 기다렸고 안개가 걷히면서 태국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안내인이 준비한 차량이 근처 도로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갈대밭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낡은 밴이었고 뒷좌석에는 이미 다른 사람 몇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탈북자인지 조선어를 쓰는 것 같았지만 서로 눈인사만 나누고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차는 비포장도로를 달렸고 먼지가 창문 사이로 들어와 목을 따갑게 만들었습니다. 2시간쯤 달린 뒤 차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고 우리는 교회 건물로 안내되었습니다. 교회는 한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곳이었고 탈북자들을 임시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안내인이 설명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국인 목사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한국어였고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작은 방으로 안내하고 따뜻한 물과 깨끗한 옷을 건네주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자 비로소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고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목사님이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밥과 김치찌개, 불고기가 차려진 상을 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도 모두 울먹이며 식사를 했고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밥 한 술 한 술이 고향의 맛이었고 김치의 아삭한 식감과 시큼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북한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도 명확했습니다. 목사님은 내일 방콕으로 이동해 한국 대사관에 보호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신원 확인과 조사를 거친 뒤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침내 끝이 보인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그날 밤 교회 방에 누워 평양을 떠난 지 석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겪은 모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금고 속 문건, 압록강, 배신, 밀림, 메콩강,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살아남았고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목사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방콕까지는 4시간 정도 걸렸고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으로 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건물이 높아지고 차량이 많아졌으며 방콕 시내에 진입하자 거대한 쇼핑몰과 호텔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번화한 도시였고 자유의 세계가 이렇게나 다르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11시쯤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고 대사관 건물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건물 정면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그 깃발을 보는 순간 여기까지 왔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대사관 입구까지 안내하고 영사과 직원에게 인계한 뒤 격려의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대기실에 앉아 순서를 기다렸으며 벽에 걸린 한국의 풍경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차례가 되어 면접실로 들어갔고 영사관 직원이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나를 맞이하며 편하게 이야기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평양에서의 생활부터 시작해 금고 속 문건을 발견한 이야기, 탈북을 결심한 이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노트북에 내용을 기록하며 가끔 질문을 던졌고 나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면접은 3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내 신원 확인을 위한 여러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평양의 어느 구역에 살았는지,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직장은 어디였는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 물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리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이것이 한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에 견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은 한국에 가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다고 말입니다. 면접이 끝난 뒤 직원은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일주일 정도 신원 조사가 진행되고 문제가 없으면 보호 결정이 내려질 것이며 그 후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발급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여기까지 석 달을 견뎌냈는데 일주일쯤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실로 돌아왔고 함께 온 사람들도 하나씩 면접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대사관 측에서 임시 숙소를 제공해 주었고 우리는 방콕 외곽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했습니다. 방은 작지만 깨끗했고 침대와 샤워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만의 방을 가지게 되었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방콕의 밤거리가 보였고 네온 사인이 형형색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주로 방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지쳐 있었고 긴장이 풀리자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서 식사하고 다시 자는 일상이 반복되었으며 그동안 제대로 쉬지 못했던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함께 온 사람들과 게스트하우스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며 짧은 대화를 나눴고 모두 같은 마음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오후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 결정이 내려졌고 사흘 뒤 인천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고 나는 침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여기까지 오느라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압록강에서 멈춰 섰던 그 사람, 브로커의 배신, 그리고 도중에 겪었던 수많은 위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출발 전날 밤 함께 온 사람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태국 식당에서 팟타이와 똠얌꿍을 주문했고 이국적인 음식을 먹으며 지난 석 달을 돌아봤습니다. 50대 남자는 한국에 가면 가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고 30대 여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20대 여성은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고 젊은 남자는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거리를 걷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방콕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를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었습니다. 나는 게스트하우스 방으로 돌아와 배낭을 정리하며 할머니가 준 작은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머니 속 메모를 펼쳐보니 한국에 도착하면 연락하라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메모를 소중히 접어 지갑에 넣고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5시 대사관 직원이 게스트하우스로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방콕의 새벽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방콕 거리는 아직 조용했고 간혹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과 청소하는 인부들만 보였습니다. 나는 이 도시에서 일주일밖에 보내지 않았지만 이곳이 내게 안전한 피난처였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하자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체크인 카운터로 안내했고 특별 절차를 통해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여권 대신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받았으며 그 서류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공항 로비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직원은 인천까지 무사히 가기를 바란다며 악수를 청했고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으며 면세점과 식당들이 즐비한 복도를 걸으며 탑승 게이트를 찾았습니다. 게이트 앞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고 대부분 한국인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5명은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탑승 시간을 기다렸으며 서로 말은 없었지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고 우리는 줄을 서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 좌석을 찾았고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행기 좌석은 생각보다 넓고 편했으며 앞좌석에는 작은 모니터가 달려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으며 그 친절한 미소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방콕 공항의 건물들이 보였고 다른 비행기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으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속도를 높이며 활주로를 달렸고 순간 기체가 들썩이며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니 방콕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건물들이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를 통과하자 시야가 하얗게 변했다가 구름 위로 올라서자 눈부신 햇살과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나는 평생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고 하늘을 나는 이 경험이 신기하면서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구름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하얀 구름이 솜사탕처럼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승무원이 음료수와 간식을 나눠줬고 나는 오렌지 주스를 선택했습니다.
주스를 한 모금 마시자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입안에 퍼졌으며 목구멍으로 시원하게 넘어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30대 여성도 주스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고 재빨리 손으로 닦아냈지만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비행 시간은 5시간 반이었고 그동안 나는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양에서 출발해 압록강을 건너고 중국을 가로지르고 베트남과 태국을 거쳐 지금 하늘 위를 날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나는 평양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평범한 공무원이었고 이런 여정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고 속 한 장의 문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자 승무원이 기내식을 나눠줬고 비빔밥과 불고기가 담긴 트레이를 받았습니다. 비빔밥을 비벼 한 입 먹자 고추장의 매콤한 맛과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한식이었고 맛은 북한에서 먹던 것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한 잔 마셨으며 따뜻한 커피가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오후 2시쯤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며 날씨는 맑고 기온은 섭씨 28도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고 구름 아래로 내려가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서해 바다였고 작은 섬들이 점점이 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더 낮게 내려가자 인천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고 고층 빌딩과 도로 그리고 초록색 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활주로가 가까워지자 비행기가 흔들렸고 순간 바퀴가 땅에 닿으며 덜컹 소리가 났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며 속도를 줄였고 마침내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기내에 박수 소리가 울렸고 나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말을 들으며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자유의 땅 한국의 말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항 내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넓고 깨끗했으며 천장이 높고 곳곳에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면세점과 카페, 식당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쇼핑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으며 내가 정말 한국에 왔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도착하자 통일부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고 별도의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일반 입국자들과는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우리는 특별 심사실로 이동했습니다. 심사실은 조용했고 책상 너머로 심사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권 대신 임시 증명서를 확인한 뒤 대한민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고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입국장 밖으로 나오자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전용 차량으로 안내했고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시설이며 석 달간 그곳에서 지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고 차가 공항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나는 한국의 풍경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습니다. 넓은 도로 위로 수많은 차들이 빠르게 달렸고 길 양옆으로는 높은 빌딩과 아파트 단지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전광판에는 광고가 화려하게 반짝였고 휴게소마다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모든 것이 북한과 달랐고 이곳이 정말 같은 반도 안에 있는 나라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2시간쯤 달린 뒤 차는 경기도 어느 지역의 하나원에 도착했고 건물 정문 앞에 내렸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으며 입구에는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이 우리를 안내해 건물 내부로 들어갔고 로비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석 달간 한국어 교육, 취업 교육, 심리 상담 등을 받게 되며 모든 과정을 마치면 정착 지원금과 함께 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정받은 방으로 이동했고 2인실 구조의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침대 2개와 책상, 옷장이 있었고 창문으로는 산이 보였습니다. 룸메이트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나는 혼자 짐을 풀며 방을 정리했습니다. 배낭에서 할머니가 준 주머니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그 옆에 어머니의 사진을 세워두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이곳이 내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내려갔고 뷔페식으로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밥과 국, 반찬들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과일과 후식까지 있었습니다. 나는 트레이에 음식을 담아 빈자리에 앉았고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밥은 윤기가 났고 부드러웠으며 김치는 아삭하고 시원했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고 불고기의 달콤한 양념이 식욕을 돋웠습니다. 식사 중에 옆 테이블에 앉은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도 탈북자였고 2달 전에 하나원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생활은 편하고 직원들도 친절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고 그녀는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처지의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하늘이 주황색과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침에 방콕을 떠나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 도착했고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이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밤 9시쯤 룸메이트가 도착했고 그녀도 오늘 입소한 탈북자였습니다. 우리는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습니다. 그녀는 함경도 출신이었고 가족과 함께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족을 찾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나는 꼭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우리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고 어둠 속에서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들기 전 나는 평양에서의 마지막 밤을 떠올렸습니다. 금고 속 문건을 발견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고 수많은 위기를 넘어 마침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그 대가로 이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으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과 기초평가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9시부터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수업은 한국어 교육이었고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배웠습니다. 같은 한국어지만 많은 단어가 달랐으며 특히 외래어와 신조어는 처음 듣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우리는 노트에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오후에는 컴퓨터 교육이 진행되었고 인터넷 사용법과 이메일 보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색창에 무엇이든 입력하면 정보가 나온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처음으로 구글에 접속해 평양이라는 단어를 검색했고 수많은 사진과 글들이 나타났습니다. 외부에서 본 평양은 내가 알던 것과 같으면서도 달랐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본 북한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취업 교육이 시작되었고 이력서 작성법과 면접 준비 방법을 배웠습니다. 강사는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기회가 온다고 격려했습니다. 나는 내 경력을 돌아보며 이력서를 작성했고 북한에서의 공무원 경험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문서 관리와 행정 업무 경험이 있다고 쓰고 컴퓨터 기초 능력을 익히고 있다고 추가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심리 상담이 진행되었고 상담사와 1대1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담사는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 물었고 나는 압록강에서 멈춰 선 사람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이후 자주 악몽을 꾸었고 밤에 잠을 자다가 깨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또한 언제든 필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넷째 주부터는 실생활 교육이 진행되었고 은행 이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병원 가는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체험 학습으로 근처 시내에 나가 버스와 지하철을 타보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보는 연습도 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서자 진열된 상품들의 종류에 압도되었고 어떤 것을 사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결국 생수와 삼각김밥을 골라 계산대로 갔고 카드 결제 방법을 배우며 첫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2달째가 되자 하나원 생활에 익숙해졌고 룸메이트와도 가까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를 정리했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한국 뉴스는 북한과 완전히 달랐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도 거리낌 없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점차 이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특별 강연이 있었고 먼저 정착한 탈북민이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고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고 나도 언젠가 저렇게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석 달째가 되어 수료가 가까워지자 진로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상담사는 내가 원하는 직종과 거주하고 싶은 지역을 물었고 나는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사무직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고 하나원 수료 후 연락을 주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수료식 전날 밤 룸메이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일이면 각자의 길을 가게 되고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잘 지내자며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찾으면 꼭 연락하겠다고 말했고 나는 안정되면 밥 한번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포옹을 나누고 각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수료식 당일 강당에 모여 수료증을 받았고 원장님의 격려사를 들었습니다. 원장님은 여기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박수를 치며 서로를 격려했고 수료식이 끝난 뒤 각자 짐을 챙겨 하나원을 떠났습니다. 나는 배낭을 메고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고 석 달간 머물렀던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세상으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나는 정부 지원으로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을 배정받았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깨끗했고 방은 10평 정도로 작았지만 나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창문으로는 다른 건물들이 보였고 멀리 남산타워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짐을 풀고 방을 정리하며 이곳이 내 첫 집이라는 사실에 평생 누군가와 방을 나눠 쓰거나 단체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내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첫 주는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는 데 보냈습니다. 근처 대형마트에 가서 이불과 베개, 수건, 그릇, 냄비 등을 샀고 정착 지원금으로 받은 돈을 조금씩 사용했습니다. 마트는 엄청나게 넓었고 상품이 끝없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사야 할지 몰라 직원에게 물어보기도 했고 가격표를 보며 계산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니 비로소 사람 사는 집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둘째 주부터 취업 활동을 시작했고 하나원에서 소개받은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상담사는 내 이력서를 검토한 뒤 몇 군데 회사를 추천해 주었고 면접 일정을 잡아주었습니다. 첫 면접은 작은 무역회사의 사무보조직이었고 나는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면접관은 탈북 배경에 대해 물었고 나는 간단히 설명하며 열심히 배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고 경력 부족이 이유였습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면접을 받고 이번에는 물류회사의 데이터 입력 직원 모집이었습니다. 면접은 잘 진행된 것 같았지만 역시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면접도 비슷했고 번번이 떨어지자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이곳에서 과연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 달째 되던 어느 날 취업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서류 정리 및 문서 관리 인력을 구하는데 내 경력이 적합할 것 같다며 면접을 추천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정장을 입고 면접장으로 향했고 이번에는 특히 신경을 써서 준비했습니다. 면접관은 중년 남자였고 문서 관리 경험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나는 북한에서의 경험을 설명하며 꼼꼼하게 일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합격 통보를 받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눈물이 터졌고 나는 방 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안도의 눈물이었으며 마침내 이곳에서 발을 디딜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내가 해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나는 6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가방에 노트와 펜을 챙기고 문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는 길,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전철 안에서 나도 그들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사무실에 들어서자 팀장이 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나를 다른 직원들에게 소개했고 모두들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내 자리는 창가 쪽이었고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팀장이 업무를 설명해 주었고 나는 열심히 메모하며 경청했습니다. 첫날은 주로 시스템 사용법을 배우고 서류 분류 방법을 익히는 데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들과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갔고 김치찌개를 시켜 먹었습니다. 동료들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농담을 주고받았고 나도 조금씩 대화에 참여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내 배경을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다르게 대하지 않았고 그저 새로운 동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고마웠고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첫 출근이었고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잘 해냈습니다. 평양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질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서자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해먹고 침대에 누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고 압록강을 건넌 지도 5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때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고 지금 서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나는 눈을 감으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자유로운 삶, 두려움 없는 일상,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고 계절은 어느새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 3월 서울 거리에는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출근길 가로수가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업무에 익숙해졌고 동료들과도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팀장은 내 업무 처리 능력을 인정해 주었고 최근에는 좀 더 책임 있는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나는 혼자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 도시를 탐험했습니다. 명동, 홍대, 강남 등 유명한 곳들을 찾아다녔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압도되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좋았고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뉴스를 보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내게는 특별했고 자유롭다는 느낌이 매일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나원에서 함께 지냈던 룸메이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찾았고 지금 인천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나서 밥 먹자는 제안에 나는 기꺼이 응했고 주말에 인천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녀는 예전보다 밝아 보였고 가족과 함께 지내며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의 정착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탈북민 모임에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모임이 있다며 거기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민 끝에 한번 가보기로 했고 다음 주 토요일 모임 장소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헤어지며 다음에 또 보자고 약속했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나는 모임 장소인 서울 시내 한 커뮤니티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20여 명의 탈북민들이 모여 있었고 나이와 성별이 다양했습니다. 모임은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사람들은 차를 마시며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각자의 탈북 스토리와 정착 과정을 나누는 것을 들으며 공감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고 그는 15년 전에 탈북해 지금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며 격려해 주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나는 몇몇 사람들과 연락처를 교환했고 다음 모임에도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봄이 깊어갈수록 나는 점점 더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은행 업무도 혼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지하철 노선도 외웠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능숙해졌으며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어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이 순간을 음미하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평양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고 중국과 베트남을 거쳐 태국에 도착했으며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찾았으며 지금은 서울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 같았고 때로는 여전히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현실이었고 내가 선택하고 쟁취한 삶이었습니다.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그 대가로 지금의 삶을 얻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고 여전히 어려움도 있었지만 적어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어린아이들이 뛰어놀았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으며 노인들이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 평범함이 내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출근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퇴근해서 저녁을 해먹을 것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자유이고 행복입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고 내일을 기대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2025년 12월 나는 38살이 되었고 한국에서의 삶은 6년째를 맞이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으며 신입 사원들을 교육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의 불안하고 서툰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고 동료들은 나를 믿고 의지하는 팀원으로 대합니다. 월급도 조금씩 올랐고 작년에는 더 넓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 아파트는 한강이 보이는 곳에 있었고 창가에 서면 강물과 다리 그리고 건너편 빌딩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이 되면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며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었고 나는 종종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평양에서 대동강을 바라보던 그때와 지금 같은 강을 보면서도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갇힌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자유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탈북민 모임은 계속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은 새로운 사람들을 돕는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모임에 나가 신규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경험을 나누며 조언을 해줍니다. 그들의 불안한 눈빛을 보면 6년 전 내 모습이 떠올랐고 잘 될 거라고 격려해주며 희망을 심어주려 노력합니다. 최근에는 탈북민 지원 NGO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으며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원에서 함께했던 사람들과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냅니다. 50대 남자는 가족을 찾아 재회했고 지금은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대 여성은 대학에 진학해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탈북민 상담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은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헤어샵에서 일하고 있으며 젊은 남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아 자신의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는 1년에 몇 번씩 모여 식사를 하며 근황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합니다. 중국에서 도와주셨던 조선족 할머니께는 한국에 도착한 직후 연락을 드렸고 지금도 명절마다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할머니는 올해 80이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시며 나를 자식처럼 걱정해 주십니다. 언젠가 중국 방문이 가능해지면 꼭 찾아뵙고 제대로 된 감사를 표하고 싶다는 바람을 항상 품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작은 주머니는 지금도 책상 서랍 속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으며 가끔 꺼내보며 그날의 은혜를 되새깁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해서는 소식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내가 떠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다른 친척들이 있었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고 그들의 안부를 알 길도 없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리움이 밀려오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곳을 그리워하는 대신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그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최근에는 내 이야기를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과정과 정착 경험을 담은 수기를 쓰고 있으며 언젠가 출판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탈북을 꿈꾸거나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글을 쓰는 것은 쉽지 않지만 기억을 되살리며 한 문장 한 문장 써내려가는 작업이 치유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 나는 아파트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봅니다. 12월의 찬 공기가 유리창 너머로 느껴지지만 방 안은 따뜻합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를 보며 나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6년 전 이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인맥도 경력도 없었고 오직 살고 싶다는 의지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일자리가 있고 집이 있으며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차별을 느낄 때가 있고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한 사회의 빠른 변화 속도에 적응하기 힘들고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도 자유의 일부이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일부입니다. 평양에서는 선택권 자체가 없었지만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창밖을 보며 나는 생각합니다. 평양 최고 사령부의 금고를 열었던 그날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여전히 그 건물 6층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것이고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문건을 본 것이 저주였을까, 축복이었을까?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축복이었다고, 내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었다고 말입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나는 미소를 짓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할 것이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갈 것입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업무를 처리하고 점심을 먹고 회의에 참석할 것입니다. 퇴근 후에는 장을 보거나 친구를 만날 것이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을 것입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나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자유이며 행복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입니다. 나는 창가를 떠나 침대로 가며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며 나는 생각합니다. 살아남았고 여기까지 왔으며 지금도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나는 그 하루를 두려움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이고 내가 선택한 자유입니다.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며 내일을 기대합니다.